왕의 밥상 위에 올라온 음식 한 점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면 당신은 그래도 먹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황태자가 음료 한 잔 때문에 이가 모조리 빠지는 참변을 겪었다. 음식은 때로 위로가 되고 때로 권력이 되며 때로 살인의 도구가 된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5명의 군주는 각자의 밥상 위에 자신의 욕망과 고독과 공포를 고스란히 남겨놓았다. 그 밥상을 들여다보면 한 시대의 정치가 보이고 한 인간의 내면이 드러난다. 밥상은 거울이었다. 나라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 왕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첫 번째 군주는 고기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은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대현왕이었다. 대현왕은 문자를 창제하고 학문을 진흥시킨 성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백성을 사랑하고 지식을 존중한 위대한 임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위대한 임금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바로 고기에 대한 집착이었다. 대현왕은 어린 시절부터 육류를 유독 좋아했다.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왕조실록 곳곳에 남아있다. 과장이 아니라 공식 기록이다. 대현왕의 아버지 무열왕은 아들의 이런 식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열왕은 승하하기 직전에 특별한 유언을 남겼다.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못하는 분이니 상중이라도 반드시 고기를 올리라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부모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고기를 먹는 것은 큰 불효로 여겨졌다. 상중에 고기를 입에 대면 불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고기를 먹여라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대현왕의 육식 사랑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현왕이 즐겨 먹은 고기는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였다. 특히 소고기 구이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당시 이 나라에서 소는 농사에 쓰이는 귀중한 가축이었다. 소 한 마리가 논밭 수십 마지기를 갈아주는 시대였으니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다. 나라에서는 소를 함부로 도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다. 소를 몰래 잡아먹다 걸리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왕의 밥상에는 예외가 적용되었다. 대현왕의 수라상에는 거의 매끼 소고기가 올라왔다. 아침에도 소고기, 점심에도 소고기, 저녁에도 소고기였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났다. 대현왕은 30살 무렵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났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당뇨병으로 추정되는 소갈증이었다. 눈이 침침해져 글을 읽기 어려워졌고 온몸에 종기가 번져 앉아있기도 힘든 날이 많아졌다. 궁중의관인 박의관은 여러 차례 간청했다. 전하 육식을 삼가시옵소서라고 상소를 올렸다. 대현왕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줄이겠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음 끼니 수라상에는 어김없이 고기가 올라와 있었다. 의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지평각 학사들도 나서서 전하의 옥체를 걱정하는 상소를 올렸다. 나라를 이끄시는 몸이온데 건강을 해치시면 어찌하시렵니까라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대현왕은 고기를 포기하지 못했다. 현대 사회에 비유하자면 의사가 기름진 음식을 끊으라고 하는데 환자가 매일 기름진 구이를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이다.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왕도 그런 면에서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고기 앞에서만큼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도 한낱 식탐 많은 사람에 불과했다. 대연왕은 결국 신내의 살에 승하했다. 그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과 비교하면 짧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년에 겪은 고통은 처참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세자에게 정사를 맡겨야 했다. 온몸에 퍼진 종기 때문에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다. 학문의 위대함 뒤에는 고기를 놓지 못한 인간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다. 성군의 밥상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이 결국 그의 몸을 갉아먹은 것이다. 고기를 사랑한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고기 정도는 사실 귀여운 축에 속한다. 음식이 권력의 도구로 변한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 500년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폭군으로 기록된 혼주의 이야기다. 혼주의 밥상에는 대체 무엇이 올라왔을까? 혼주는 12해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벌인 일들은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 혼주는 전국 팔도에서 진귀한 식재료를 긁어 모았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신하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혼주가 가장 집착한 음식은 농미라 불리는 사슴꼬리였다. 사슴꼬리는 당시에도 극히 귀한 식재료였다. 깊은 산속에 사는 사슴을 잡아야 했고 한 마리에서 나오는 꼬리는 단 하나뿐이었다. 잡는 것도 어렵고 얻을 수 있는 양도 적었다. 혼주는 이 사슴꼬리를 정기적으로 바치라고 전국의 관리들에게 명했다. 관리들은 사슴을 잡기 위해 험한 산을 뒤져야 했다. 백성들을 동원하여 산을 에워싸고 사슴을 몰아야 했다. 농사철에도 사슴 사냥에 백성을 끌어다 쓴 것이다. 제때 바치지 못한 관리에게는 가차없이 벌이 내려졌다. 기록을 보면 남방의 한 관찰사가 사슴꼬리를 기한 내에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한 일이 있었다. 그 관찰사는 신세살에 노련한 관리였다. 수십 년간 관직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슴꼬리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벼슬을 잃었다. 한평생 쌓아올린 경력이 사슴꼬리 한 개에 무너진 것이다. 혼주의 식탐은 사슴꼬리에서 그치지 않았다. 남쪽 섬에서 전복을 바치라는 명이 수십 차례 내려졌다. 해녀들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전복을 캐야 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바닷속 깊이 잠수하여 전복을 따는 것은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동반했다. 바친 전복의 양이 적으면 그 지역 관리에게 곤장이 돌아갔다. 관리가 매를 맞으면 결국 그 압박은 해녀들에게 전가되었다. 더 깊이 들어가라, 더 많이 따오라는 독촉이 이어졌다. 한 사람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이 고통받은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꿩과 기러기와 각종 산해진미가 끊임없이 궁으로 올라왔다. 혼주의 밥상은 탐욕의 상징이었다. 먹는 것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먹는 것으로 신하를 지배했다. 밥상 위에 올라온 음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혼주는 결국 신하들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났다. 폭정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쫓겨나는 날에도 혼주는 마지막 한 끼를 성대하게 차리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끝까지 먹는 것에 집착한 왕이었다. 혼주의 밥상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음식과 권력의 관계가 꼭 이렇게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채소 요리 한 접시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었다면 믿겠는가? 황당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세 번째 군주 경덕왕은 큰 전란을 겪은 뒤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였지만 나라 곳곳이 폐허였다. 논밭은 황폐해지고 백성은 굶주렸으며 관청의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당파 간의 싸움이 격렬했다. 동인과 서인이 날마다 으르렁거렸고 왕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경덕왕은 이런 압박 속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얻었던 음식이 있었다. 바로 혼합채라 불리는 채소 볶음 요리였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 시대의 혼합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지금은 면이 들어간 형태를 떠올리지만 당시에는 면이 존재하지 않았다. 각종 채소와 버섯을 가늘게 채 썰어 기름에 볶아낸 정성스러운 요리였다. 고급 재료를 써야 했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궁중이나 양반가에서나 맛볼 수 있는 별미였다. 당시 궁중에 출입하던 조익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조익수는 학식이나 업무 능력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 아니었다. 요리 솜씨가 뛰어났다. 특히 혼합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솜씨를 자랑했다. 그가 만든 혼합채는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버섯의 깊은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고 전해진다. 간이 세지 않으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낸 것이 특징이었다. 경덕왕은 조익수가 만든 혼합채를 처음 맛본 순간 크게 감탄했다. 이런 맛은 처음이로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덕왕은 그 자리에서 조익수에게 벼슬을 내렸다. 그런데 그 벼슬이 보통 벼슬이 아니었다.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최고위 직책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였다. 요리 한 접시의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큰 보상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백성들은 조익수를 혼합채 대감이라 불렀다. 이 별명에는 깊은 조롱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자리를 요리 솜씨 하나로 주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한탄이었다. 과거 시험을 치르고 수십 년간 관직에서 땀 흘린 관리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자신들은 평생을 바쳐도 오르지 못한 자리의 요리사가 하루아침에 올랐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좀 더 깊은 맥락이 있다. 경덕왕은 큰 전란 때 부왕을 대신하여 분조를 이끌며 전쟁의 한복판을 누빈 왕이었다. 직접 전장을 돌아다니며 굶주린 백성들을 만났고 불타는 마을을 목격했다. 전쟁의 참상이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 경덕왕이 채소 요리 하나에 집착한 것은 어쩌면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었을지 모른다. 무엇이든 좋으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음식 하나에서라도 이안을 찾으려 했다는 해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특정 음식에 집착하는 현상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확인된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이 특정 음식이나 맛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경덕왕도 그런 경우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위안이 혼합채 대감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 해도 나라의 재정을 맡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개인의 위안과 국정 운영은 별개의 문제여야 했다. 하지만 경덕왕은 그 경계를 넘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왕의 고독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오늘날에도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씁쓸함과 겹쳐지는 이야기다. 네 번째 왕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가장 적게 먹고 가장 오래 산 임금이었다. 그의 이름은 정수왕이었다. 정수왕은 83살까지 살았다. 이 나라 27명의 왕 가운데 가장 장수한 임금이다. 평균 수명이 40살 안팎이었던 시대의 여든이 넘도록 살았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장수한 편인데 그 시대에는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정수왕의 장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식습관이었다. 정수왕은 철저하게 소식을 실천했다. 적게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반찬 가짓수를 직접 줄이라고 명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임금이 풍성하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했고 고기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대연왕과는 정반대의 식성이었다. 한쪽은 고기 없이 못 살았고 한쪽은 고기 없이도 잘 살았다. 그 결과 한쪽은 54살에 세상을 떠났고 한쪽은 83살까지 살았다. 물론 식습관만으로 수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두 왕의 사례는 먹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정수왕은 수라상에 반찬이 너무 많으면 직접 물리라고 했다. 한 번은 궁녀가 몰래 반찬을 하나 더 올렸다가 크게 꾸중을 들었다. 왕이 적게 드시면 궁중 살림을 줄여야 하니 궁녀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것이다. 왕이 잘 드셔야 주방도 바쁘고 바빠야 궁녀들의 입지도 넓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정수왕은 단호했다. 내가 한 그릇을 덜 먹으면 백성 한 명이 더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 말 한마디에 정수왕의 철학이 담겨 있다. 왕의 밥상은 왕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수왕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바로 매운 장이었다. 정수왕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매운 장을 찾았다. 밥에 매운 장을 듬뿍 얹어 먹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다. 당시 정수왕이 받은 압박은 보통이 아니었다. 당파 간의 싸움을 중재해야 했고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이 있었다. 아들과의 갈등이었다. 정수왕과 세자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학문을 중시했고 아들은 무예와 예술을 좋아했다. 서로의 기대가 달랐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다. 결국 정수왕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아들을 패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자 간의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정수왕이 찾은 것이 매운맛이었다. 혀가 얼얼해질 만큼 매운 장을 먹으며 가슴속 응어리를 삼켰다. 매운맛은 일시적으로 다른 감각을 압도한다. 아픈 마음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현대 과학에서도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수왕이 본능적으로 매운맛을 찾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 모른다. 정수왕은 화합채라는 음식도 즐겨 먹었다. 묵에 여러 가지 나물을 섞어 만든 음식이었다. 정수왕이 이 음식을 좋아한 이유는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 화합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때문이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것처럼 여러 당파가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음식 이름에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밥상 위에서도 정치를 놓지 못한 왕이었다. 소식으로 건강을 지키면서도 매운 장으로 고통을 달랜 정수왕의 밥상은 절제와 고독의 밥상이었다. 가장 적게 먹었지만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밥상이었다. 마지막 5번째 왕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 왕은 밤이 두려운 사람이었다. 암살의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던 임금이다. 그의 이름은 마랑이었다. 마랑은 나라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렸다가
다시 외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격변의 시기를 살았다. 마랑의 삶은 한마디로 불안 그 자체였다. 왕비가 외국 세력에 의해 궁궐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나라의 왕비가 자국의 궁궐에서 외국인들에게 시해당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왕비를 잃은 뒤 마랑은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았다. 밤마다 혹시 자객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다. 마랑은 낮보다 밤에 더 활동적이었다. 밤에 깨어있고 낮에 겨우 눈을 붙이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이른바 야행성 군주였다.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달래준 음식이 바로 시원한 면 요리였다. 차가운 국물에 면을 말아먹는 이 음식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었다. 마랑은 특히 추운 계절 밤에 이 면 요리를 즐겼다고 한다. 추위 속에서 차가운 음식이라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궁궐에는 바닥 난방 시설이 있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차가운 면을 먹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겨울에 난방을 켜놓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없었으므로 추운 계절이야말로 차가운 음식을 즐기기에 최적의 시기였다. 자연이 냉장고 역할을 해준 셈이다. 다만 마랑의 면 요리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왕비를 잃고 나라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먹는 한 그릇이었다. 주위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측근조차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 고독 속에서 차가운 면 한 그릇이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이다. 마랑이 즐겨 먹은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서양에서 건너온 삽쌀한 음료였다. 마랑은 이 나라의 왕 가운데 최초로 이 음료를 마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공관에 머물던 시절에 처음 이 음료를 접했다. 삽쌀하면서도 정신을 깨워주는 맛에 깊이 빠져들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정신을 맑게 해주는 이 음료는 마랑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을 터이다. 궁궐로 돌아온 뒤에도 서양식 건물에서 이 음료를 마시며 사색에 잠기곤 했다. 하지만 이 음료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랑이 마시는 음료에 독을 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은 원래 통역관 출신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비리가 드러나 먼 섬으로 유배를 당한 자였다. 이 자는 앙심을 품고 궁중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을 매수하여 왕과 황태자가 마시는 음료에 해로운 물질을 넣게 했다. 하필 왕의 생일날이었다. 다행히 마랑은 음료의 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두어 모금만 마시다 잔을 내려놓았다. 왕의 직감이 목숨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황태자는 그러지 못했다. 음료를 여러 모금 마시고 쓰러졌다. 구토와 실신을 거듭했고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심각했다. 치아가 거의 다 빠지는 참변을 겪었다. 음료 한 잔이 나라의 후계자를 병들게 만든 것이다. 음식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목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 마랑의 밥상은 불안의 밥상이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안심할 수 없었다.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따라다녔다. 밥상 앞에서조차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삶이란 얼마나 고달팠을까. 오늘날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음료를 마신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이 나라의 임금은 음료 한 잔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했다. 지금까지 5왕의 밥상 이야기를 들여다보았다. 고기를 놓지 못한 대현왕의 밥상에는 인간적인 약점이 담겨 있었다. 농미에 집착한 혼주의 밥상에는 권력의 탐욕이 서려 있었다.
채소 요리로 관직을 내린 경덕왕의 밥상에는 전쟁의 상처가 숨어 있었다. 매운 장으로 고통을 삼킨 정수왕의 밥상에는 절제와 고독이 공존했다. 한밤중 차가운 면과 삽쌀한 음료로 불안을 달랜 말왕의 밥상에는 공포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5왕의 밥상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밥상 위에 그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을 먹는가는 곧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압박받으면 자극적인 맛을 찾고 외로우면 따뜻한 한 그릇의 위안을 얻으려 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을 뿐 밥상 앞에서의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불행했을 수도 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했고 먹는 것마다 기록되고 감시당했으며 심지어 먹는 것에 독이 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평범한 한 끼가 사실은 역사 속 왕들이 누리지 못한 호사일 수 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실 예정인가? 무엇을 드시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